48, 내 인생의 한가운데쯤 서서 뒤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평온하고 잔잔하다. 넓지 않지만 햇살이 잘 드는 거실, 은은한 음악이 흐르는 작은 작업실, 창밖으로는 내가 직접 가꾼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나는 매일 아침 이 꽃들에게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한다. 흙냄새를 맡고 푸른 잎사귀들을 만지는 이 시간이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다. 가끔씩은 내 손으로 빚어낸 도자기 위에 유약을 바르며 마음을 다스리기도 한다. 사람들은 내게 묻곤 한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그럴 때마다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외롭지 않아요. 이제는 이 평화가 저에게 가장 소중하거든요. 그러나 이 평화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도 아물지 않은 오래된 상처들이 남아있다. 그 상처들은 평소에는 잠잠하다가도 아주 사소한 순간에 불쑥 고개를 내민다. 오늘 아침이 바로 그랬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구슬픈 트로트 가락 한 소절을 듣는 순간 나는 과거의 한 장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가슴에 품은 꿈 안고 고향으로 돌아왔건만 가사는 내게 한겨울의 칼바람처럼 차가운 기억을 상기시켰다. 나는 도시에서 몇 년간의 고생 끝에 작은 성취를 이뤄냈었다. 별것 아닌 작은 가게를 열고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그래서 큰 용기를 내어 몇 년 만에 고향집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은 나를 반겨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부모님과 언니, 형부, 그리고 조카들 모두가 모여 북적이는 집은 늘 내게 따뜻한 안식처였다.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그날 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따뜻한 밥상이 아니라 차가운 외면이었다. 내 선물은 한쪽으로 밀쳐졌고 내가 건넨 이야기는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시시한 잡담이 되었다. 그 나이에 아직 결혼도 못하고 뭐 하는 거냐? 그렇게 시골에서 올라와 고작 한다는 게 그 모양이냐? 가족들의 비난 섞인 말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그날 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집을 뛰쳐나왔다. 내게는 돌아갈 곳이 없었다. 마음 기댈 곳 하나 없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았다. 그렇게 하염없이 울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내게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비 맞고 혼자 계시면 감기 걸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비바람 소리 속에서도 선명하게 들렸다. 그 순간 나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것만 같았다. 그 남자는 내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그리고 나는 그가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그는 말 그대로 나를 절망의 늪에서 건져 올린 구원자였다. 라디오를 껐다. 가슴 속에서 솟아오르는 먹먹함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오래된 일이고 나는 더 이상 그 시절에 상처받은 소녀가 아니었다. 나는 내 이름 박선영으로 살아가고 있다. 48배 박선영은 꽃을 가꾸고 도자기를 빚으며 조용히 자신의 삶을 꾸려간다. 과거의 아픔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 상처 위로 피어난 꽃들이 지금의 나를 지탱하고 있다. 나는 이 평화로운 삶을 사랑한다. 하지만 이 평화의 씨앗이 어떻게 뿌려지고 싹을 틔웠는지 그 이야기는 여전히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다. 모든 것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그 비 내리던 밤, 내가 가족에게 버림받고 절망에 빠졌던 바로 그 순간부터 내가 고향을 떠나온 것은 20살이 되던 해의 가을이었다. 시골의 좁은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는 막연한 꿈이 있었지만 그 꿈의 이면에는 가족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 집은 전형적인 시골 가정이었다. 농사일로 바쁜 부모님, 그리고 나보다 먼저 도시로 나가 번듯한 직장을 가진 언니와 형부가 있었다. 그들 앞에서 나는 늘 작아지는 존재였다. 언니가 명절마다 가져오는 비싼 선물과 형부의 성공 스토리가 거실을 가득 채울 때 나는 조용히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마당에서 강아지와 놀아주곤 했다. 나는 서울로 올라와 남들처럼 명문대에 가지는 못했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작은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온몸에 기름때를 묻히고 밤늦도록 일하면서도 나는 이 모든 고생이 언젠가는 가족의 자랑이 될 것이라 믿었다. 매달 꼬박꼬박 월급의 절반을 떼어 부모님께 보냈다. 전화 한 통 없는 무심한 딸이었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고향집을 향해 있었다. 도시의 삶은 녹록지 않았다. 혼자 사는 방은 겨울이면 냉기가 돌았고 여름이면 찜통처럼 더웠다. 사람들로 가득 찬 버스 안에서 나는 늘 혼자였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들은 나를 비추기보다 오히려 나의 초라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만 같았다. 나는 외로웠고 힘들 때마다 고향집을 그리워했다. 내게 고향은 단순히 내가 태어난 곳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나는 공장을 그만두고 그동안 모은 돈과 대출을 받아 작은 꽃집을 열었다. 꽃집은 장사가 잘 되었고 나는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드디어 나도 남들 앞에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작은 성취를 이뤄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큰 마음을 먹고 추석 명절에 맞춰 고향집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했다. 비싼 옷을 사고 가족들의 선물을 한아름 샀다. 나의 성공을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그저 내가 이제는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향하는 내내 나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언니와 조카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말할까? 부모님은 나에게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 나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상황을 상상했다. 즐거워하는 가족들의 모습,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부모님의 미소. 그 행복한 상상 속에서 나는 잠시나마 현실의 불안감을 잊을 수 있었다. 마침내 고향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거실에는 이미 많은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언니는 세련된 옷차림으로 조카들의 성적을 자랑하고 있었고 형부는 사업 이야기로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내가 상상했던 따뜻하고 소박한 가족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들은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지만 아무도 반갑게 나를 맞아주지 않았다. 그저 힐끗 쳐다보는 것이 전부였다. 나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내 손에 들려있던 선물 꾸러미가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애써 웃으며 인사했다. 엄마, 아빠, 언니, 형부, 모두 잘 지냈어요. 나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고 떨렸다. 언니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이제 왔니? 너도 참 대단하다. 명절에 겨우 내려오고 라고 말했다. 형부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요즘 시골 애들은 다 그렇지. 라며 비아냥거렸다. 조카들은 내게 관심도 없었다. 나는 그들의 시선과 말투에서 내가 여전히 시골에서 올라온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꿈꿔왔던 가족의 따뜻한 품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의 냉대는 내가 도시에서 겪었던 어떤 외로움보다 더 차갑고 가혹했다. 나는 그날 가족에게서 버림받았다는 깊은 공허함을 느끼며 내 삶의 가장 큰 약점은 나의 보잘것없는 출신과 배경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다. 고향집에 도착한 것은 점심때쯤이었다. 나는 기차역에서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가족들 선물을 품에 안고 버스를 탔다. 도시에서 유행하는 고급 양갱 세트, 부모님을 위한 영양제, 그리고 조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까지 내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고른 것들이었다. 내 작은 성취를 보여주는 동시에 가족들의 마음에 들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런 나의 마음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공기처럼 산산이 부서졌다. 거실에 모여 앉아있던 가족들은 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던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다. 언니는 큰 소리로 조카의 성적표에 대해 자랑하고 있었고
형부는 새로 투자한 사업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나를 향하지 않았다. 내가 없는 곳에서만 존재하는 사람들처럼 그들만의 세상 속에 갇혀 있었다. 나는 쭈뼛거리며 그들 곁에 섰다. 내 손에 들린 선물 꾸러미가 무겁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언니, 형부, 조카들, 오랜만이야. 나의 목소리는 낯선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처럼 어색했다. 언니는 그제야 나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다. 왔니? 그래도 명절인데 얼굴은 보여야지. 네가 바쁜 건 알지만 그 말은 나의 고생을 이해해 주는 것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나를 비아냥거리는 투에 가까웠다. 부모님은 내가 보낸 돈 덕분인지 몰라도 언니네 가족에게는 유난히 더 따뜻하게 대하셨다. 우리 사위가 이번에 큰일을 해냈다지. 역시 내 딸 시집 잘 보냈어. 엄마의 자랑 섞인 목소리는 내 마음을 칼로 도려내는 듯 아프게 했다. 아빠는 내가 가져온 선물을 보지도 않고 너는 아직도 그깟 꽃집이나 하고 있냐, 몸만 힘들고 돈도 안 되는 일을, 이라며 혀를 끌끌 차셨다. 식사를 하는 내내 나는 투명인간처럼 존재했다. 모두가 웃고 떠드는 동안 나는 그저 밥알만 우물거렸다. 언니는 조카에게 너도 삼촌처럼 똑똑하게 공부해야 나중에 좋은 회사 취직하는 거야 라고 말했다. 조카는 내게 관심도 없었다. 심지어 나를 향해 고모는 왜 맨날 촌스럽게 입고 다녀? 라고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의 눈에 나는 여전히 도시의 촌뜨기,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는 한심한 존재일 뿐이었다. 결국 나는 식사를 차에 마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왔다. 창밖을 보니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는 내 마음속의 슬픔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나는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내가 그토록 바라왔던 가족의 따뜻한 품은 존재하지 않았다. 내가 보낸 돈, 나의 작은 성공, 이 모든 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들의 사랑은 오직 성공과 물질적인 풍요를 향해 있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가족의 사랑은 내게는 처음부터 허락되지 않은 것이었음을. 나는 그들의 세상에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이었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 나는 가방을 챙겨 조용히 집을 나섰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나는 하염없이 걸었다. 비는 내 눈물을 가려주었지만 내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게 패어 들어갔다.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돌아갈 곳도 기댈 곳도 없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만 같았다. 그날 밤 나는 내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다. 나는 비를 맞으며 하염없이 걸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리고 옷을 적셨지만 내 몸속의 차가운 분노와 슬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내 머릿속에는 가족들이 내게 던진 차가운 말들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그 나이에 아직 결혼도 못하고 뭐 하는 거냐? 고작 한다는 게 그 모양이냐? 그들의 목소리는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만 같았다.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 가족에게조차 버림받은 외톨이였다. 비는 점점 더 거세졌다. 굵은 빗줄기가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 쏟아졌다. 나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시 돌아가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도시로 돌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멀었다. 나는 그저 비를 맞으며 걷고 또 걸었다. 나의 발걸음은 희망 없는 방랑자의 그것과 같았다. 어둠이 내린 시골길. 가로등 하나 없는 길을 걷다 나는 결국 힘이 빠져 주저앉았다. 온몸은 젖어 있었고 추위와 절망이 나를 덮쳤다. 나는 소리 없이 흐느꼈다. 빗소리에 묻혀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슬픔의 울음이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그 어떤 대답도 찾을 수 없는 허무함이 나를 짓눌렀다. 그때였다. 내 앞에 불빛 하나가 다가왔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헤드라이트는
마치 나를 구원하러 온 천사처럼 느껴졌다. 빛은 내 앞에서 멈춰 섰고 차의 문이 열렸다.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저 비에 젖은 채 웅크리고 있을 뿐이었다.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괜찮으세요? 비 맞고 혼자 계시면 감기 걸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단호함이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을 리가 없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는데 그는 내 대답을 듣지 않고 우산을 펼쳐 내게 다가왔다. 그의 우산 아래로 비가 들이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중년의 남자였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젖은 흙길 위를 걷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다. 그의 눈빛은 짙은 호수처럼 깊고 따뜻했다.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순수한 걱정이 담겨 있었다. 여기 계시면 위험합니다. 제가 태워다 드릴까요? 나는 그의 제안을 거절할 힘조차 없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나를 부축해 채 태웠다. 따뜻한 차 안에서 나는 잠시나마 추위와 절망을 잊을 수 있었다. 그는 내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말씀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잠시 쉬세요. 그의 배려는 내게 낯선 것이었다. 나는 그의 친절함에 다시 한번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가 울도록 내버려 두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나는 그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다. 마치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는 그저 내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었다. 나는 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위로를 받는 듯했다. 그는 나를 도시의 초입에 있는 어느 작은 여관 앞에 내려주었다. 여기서 하룻밤 묵으세요. 옷도 갈아입으시고 따뜻한 물에 몸도 담그고 조금 쉬세요. 나는 그의 친절함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그가 누구인지 궁금했다. 저 혹시 누구세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명함을 건네주었다. 나는 명함을 받아들고 그의 차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내 손에 들린 명함에는 낯선 이름과 함께 강준호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나는 그때까지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다. 그저 어둠 속에서 나를 구원해준 한 남자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그의 명함을 손에 쥔 채 내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발견했다. 어둠 속에서 나를 구원한 것은 다름 아닌 강준호라는 이름 석자가 적힌 명함이었다. 낯선 남자의 친절함은 내가 가족에게서 받은 냉대와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나는 그가 데려다준 여관방에 홀로 앉아 멍하니 명함을 내려다보았다. 세영그룹 대표 강준호. 세영그룹이라니 나는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그저 시골의 작은 기업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만큼 나는 세상 물정에 어두웠다. 하지만 그가 나에게 건넨 따뜻한 물 한 잔과 명함의 무게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비에 젖어 차가워진 몸보다 더 차가운 것은 내 마음이었다. 가족의 차가운 눈빛, 언니의 비아냥거림. 조카의 무시하는 말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가족에게서 철저히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동시에 강준호라는 남자의 따뜻한 배려가 내 마음속에 작은 불씨처럼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나를 멸시하지 않았다. 나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도 동정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다. 그저 한 사람으로서 나를 존중해 주었다. 나는 난생 처음 누군가에게서 온전한 인정을 받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여관을 나섰다. 비는 그쳤지만 세상은 여전히 축축하고 우울했다. 나는 명함을 손에 쥐고 한참을 망설였다. 내가 이 명함으로 그에게 연락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그는 그저 지나가는 행인으로서 나를 도와준 것뿐인데
내가 그의 친절을 이용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다. 하지만 나에게는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었다. 도시로 돌아가기에도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안고 있었다. 나는 결국 용기를 내어 그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어제와 같이 차분하고 부드러웠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젯밤의 일을 언급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내가 전화를 걸어줘서 오히려 고맙다고 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내게 물었다.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저와 식사라도 하실까요? 나는 망설였다.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그를 만나는 것이 부끄러웠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가식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순수한 배려와 관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는 그와 함께 시골의 작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그는 내게 왜 그 비 오는 밤에 혼자 있었는지 묻지 않았다. 그는 나의 과거를 캐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시골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내려왔다고 했다. 그리고는 내게 물었다. 혹시 꽃집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나는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그의 진솔한 눈빛에 결국 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도시에서 겪었던 어려움, 가족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나의 간절한 마음, 그리고 작은 꽃집을 열게 된 이야기까지. 그는 나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와의 대화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나의 어려움을 동정하기보다 나의 노력과 꿈을 존중해 주었다. 그는 나의 텅 빈 마음을 따뜻한 위로로 채워주었다. 나는 그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라는 사실을 그때까지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그가 내게 세상의 어떤 부보다 더 귀한 것을 주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였다. 그날 이후 나는 강준호 씨와 연락을 이어갔다. 그는 서울로 돌아갔지만 매일같이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의 전화는 늘 길고 따뜻했다. 그는 내가 그날 이후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고 나의 꽃집 운영에 대해 궁금해했다. 나는 그에게 내가 겪었던 어려움과 나의 작은 꿈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나의 이야기를 판단하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내가 난생 처음 느껴보는 깊은 존중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내게 제안을 했다. 선영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서울로 오셔서 제 회사에서 일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나는 그의 제안에 깜짝 놀랐다. 나는 학벌도 변변치 않고 내세울 경력도 없는 평범한 시골 출신이었다. 그런 나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기업에서 일해달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나는 거절하려고 했다. 저는 그런 큰 회사에서 일할 만큼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꽃집을 떠날 수도 없고요. 하지만 그는 내게 말했다. 선영 씨의 꽃집은 이곳에서도 충분히 잘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은 제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저는 선영 씨의 솔직함과 성실함을 높이 삽니다. 저와 함께 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그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친절이 혹시 나를 향한 동정 때문은 아닐까 의심했다. 아니, 그의 마음속에 다른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했다. 과거의 상처가 너무나도 깊었기에 나는 누군가의 순수한 친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내게 기회를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나의 잠재력을 알아봐 주는 것 같았다. 나는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내게 일생일대의 모험이었다. 나는 꽃집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왔다. 그가 내게 마련해 준 숙소는 깔끔하고 조용했다. 그리고 그는 내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나는 그의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다. 그러나 그는 나를 믿어주었다. 나는 그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밤낮 없이 열심히 일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내가 겪었던 어려움을 이해했고 나의 아픔을 감싸주었다. 그는 내게 너는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주었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내 마음속의 깊은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주었다. 나는 그에게 내 과거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가족에게서 받았던 상처, 도시에서의 외로움, 그리고 나의 작은 꿈들까지. 그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는 괜찮습니다. 이제는 제가 선영 씨의 가족이 되어줄 테니 아파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다. 그의 말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얼어붙은 감정을 녹여주었다. 나는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가 단순한 재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내면에는 나만큼이나 깊은 고독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화려한 외모 뒤에는 늘 외로움이 존재했다. 나는 그가 왜 내게 이토록 친절했는지, 왜 나를 자신의 곁에 두려 했는지 알게 되었다. 그는 내게서 가족에게서는 얻지 못했던 따뜻한 위로를, 도시의 화려함 속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을 발견했던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강준호 씨와 함께한 시간은 내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그는 내게 단순히 일자리를 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잠들어 있던 가능성을 깨워주었다. 나는 그의 회사에서 작은 프로젝트들을 맡아 성공적으로 수행해내며 자신감을 되찾았다. 예전에 나는 늘 주눅 들어 있었고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여겼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의 격려와 믿음 덕분에 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상사와 직원의 관계를 넘어섰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외로움을 이해하는 동반자가 되었다. 나는 그에게 내 과거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가족에게서 받았던 상처, 도시에서의 고달픈 삶, 그리고 내가 그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그는 나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기만 했다. 때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때로는 나의 손을 잡아주며 선영 씨,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저도 비슷한 아픔이 있거든요.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어린 시절부터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단 한 번도 진정한 사랑을 받아본 적 없다는 이야기. 늘 경쟁과 시기 질투 속에서 살아왔다는 이야기. 그의 이야기는 내게 충격과 동시에 깊은 동질감을 안겨주었다. 우리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내면의 외로움은 닮아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다. 우리의 사랑은 화려하지 않았다. 값비싼 선물이나 호화로운 데이트 대신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산책을 하고 소박한 음식을 나누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그는 나의 꽃집을 다시 열어주겠다며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작은 공간을 마련해 주었고 나는 그곳에서 다시 꽃을 가꾸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나의 꽃집은 이제 그에게도 마음의 안식처가 되었다. 그는 힘든 하루를 보내고 돌아와 나의 꽃집에 들러 묵묵히 꽃들을 바라보곤 했다. 나는 그와 함께하는 삶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세상의 시선을 피해갈 수 없었다. 재벌 총수와 시골 출신 꽃집 주인의 만남은 사람들에게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였다. 결국 우리의 관계는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나는 그날의 악몽을 다시 한번 겪게 되었다. 인터넷 뉴스에는 나의 사진과 함께 세영그룹 강준호 회장의 숨겨진 여자, 정체는 시골 출신 꽃집 주인이라는 자극적인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나의 과거, 나의 초라한 배경이 다시 한번 세상에 공개되었다. 그의 가족들은 나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 특히 그의 어머니는 나를 직접 찾아와 내 아들 곁에서 당장 떨어져라.
너 같은 천한 여자 때문에 우리 가문이 망신당할 수는 없다. 라며 내게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 나는 다시 한번 절망의 늪에 빠졌다. 내가 그를 만난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나의 존재가 그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나는 그에게서 멀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강준호 씨가 내게 다가와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선영 씨,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당신의 곁에 있습니다. 그의 따뜻한 눈빛과 굳건한 목소리는 내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상처받은 시골 소녀가 아니었다. 나는 그와 함께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나를 위한 싸움이자 우리들의 사랑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날 이후 내 삶은 한편의 드라마처럼 요동치기 시작했다. 강준호 씨와 나의 관계는 세상에 알려졌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처음에는 그의 회사 동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꼈다. 그들은 나를 향해 묘한 존경과 동시에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다. 나는 그들의 눈빛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까지도 나는 그가 세영그룹의 대표라는 사실을 그저 작은 규모의 지방기업 대표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진실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드러났다. 어느 날 저녁, 나는 강준호 씨가 평소처럼 회사 업무를 보던 중, 한 직원이 건네는 서류 표지에서 세영그룹 회장 강준호라는 글자를 보았다. 대표가 아닌 회장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 아래에 인쇄된 대한민국 5대 그룹이라는 문구. 나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나를 구원해준 그 남자가 내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위치의 사람이었다니. 나는 그에게 배신감을 느꼈다. 왜 나에게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을까? 그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비에 젖은 채 절망에 빠진 한낱 시골 소녀에 불과했다. 그는 나를 왜 데려왔을까? 단순히 동정심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한순간의 재미를 위한 유희였을까? 나의 과거 상처는 다시금 덧나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순수한 진심을 믿으려 했지만 그의 거대한 신분이 내게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 내가 충격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에 세상은 우리 관계에 대한 소문으로 들끓기 시작했다. 인터넷 뉴스에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세영그룹 회장의 그녀, 알고 보니 시골 출신 꽃집 주인, 재벌가에 뛰어든 신데렐라. 그 실체는 사람들은 나를 동정하거나 비난하거나 때로는 탐욕스러운 여자로 매도했다. 나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다시 한번 내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시골 소녀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그리고 가장 큰 시련은 그의 가족에게서 왔다. 그의 어머니는 나를 찾아와 노골적으로 경멸하는 눈빛을 보냈다. 내 아들이 잠시 미쳤나 보구나. 감히 내까짓게 우리 가문의 며느리가 되겠다고 주제를 알아라. 너는 내 아들 옆에 설 자격이 없어.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내가 가족에게서 들었던 비난보다 훨씬 더 차갑고 잔인했다. 나는 그녀의 말 앞에서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내 존재의 초라함을 다시 한번 느껴야 했다. 그녀가 돌아간 후 나는 강준호 씨에게 이별을 고했다. 준호 씨, 이제 그만해요. 나는 당신과 함께할 수 없어요. 나의 존재는 당신에게 짐이 될 뿐이에요. 당신의 세상과 나의 세상은 너무 달라요. 나는 나의 낮은 자존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에게서 멀어지려 했다. 나는 그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가 너무나도 두려웠다. 그의 세계가 나를 다시 한번 집어삼킬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는 내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선영 씨, 당신이 왜 두려워하는지 압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의 배경이나 과거를 사랑한 게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진실된 마음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세상의 잣대가 왜 필요합니까? 그는 내게 말했다.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세상의 모든 비난으로부터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가족이 되어줄 겁니다. 그의 말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다. 나는 그가 단지 나를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나의 아픔을 이해했고 나의 상처를 진심으로 보듬어 주려 했다. 그의 눈빛에는 내가 평생을 갈망했던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와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기로 결심했다. 그가 나를 세상의 비난으로부터 내리러 온 순간이었다. 강준호 씨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나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용기를 불어넣었다. 나는 더 이상 숨거나 도망가지 않기로 했다. 그가 나의 손을 잡고 세상의 모든 비난에 맞서 싸워주겠다고 했을 때 나는 비로소 내가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의 굳건함은 내게 더할 나위 없는 방패가 되어주었다. 그는 나와의 관계를 세상에 당당히 드러내기로 결정했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그는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나의 존재를 밝혔다. 저에게는 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일입니다. 저는 제 사랑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나의 과거, 나의 초라한 출신을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나의 진실된 모습이라며 나를 옹호했다. 나는 기자회견장 옆방에서 그의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가족에게서 그토록 갈망했던 인정과 사랑을 나는 그에게서 받고 있었다. 기자회견 후 여론은 빠르게 바뀌었다. 그의 진솔함과 용기에 감동한 사람들은 우리를 응원하기 시작했다. 물론 여전히 나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강준호 씨와 함께 손을 잡고 대중 앞에 섰다.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나의 모습은 더 이상 과거에 주눅들었던 시골 소녀가 아니었다. 나는 내 꽃집을 다시 열었고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의 꽃을 사랑해 주었다. 그리고 강준호 씨는 나와 함께 나의 가족을 찾아갔다. 그는 내게 말했다. 선영 씨, 당신이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제가 대신 아물게 해줄 수는 없겠지만 이제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줄 때입니다. 고향집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은 우리가 함께 온 것을 보고 경악했다. 특히 언니와 형부는 충격에 휩싸였다. 강준호 씨는 예전의 나처럼 쭈뼛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강준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가 사랑하는 박선영 씨입니다. 그의 말에 가족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내 대한 멸시나 조롱이 담겨 있지 않았다. 대신 혼란과 당혹스러움, 그리고 눈치 보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들의 앞에서 그날의 아픔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제가 가족에게서 바란 것은 돈이나 성공이 아니었어요.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제 곁에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나의 말은 그들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과 같았다. 그제야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내게 용서를 구했다. 나는 그들의 용서를 받아주었지만 과거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강준호 씨는 나의 곁에서 묵묵히 나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는 나를 세상의 모든 비난과 편견으로부터 데리러 온 것이다. 그는 내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었고 나의 상처를 치유해줄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것은 그 어떤 돈과 명예로도 살 수 없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삶이었다. 세월이 흘러 나는 늙어 있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했다. 하지만 내 눈빛은 여전히 젊은 날의 그것처럼 반짝였다. 내 옆에는 강준호 씨가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리에도 흰 서리가 내렸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나를 향해 따뜻하고 사랑스러웠다.
우리는 거실의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기억납니까? 비 오는 날. 당신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말입니다. 내가 웃으며 물었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기억하고 말고.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아직도 생생합니다. 비에 젖은 채로도. 당신의 눈빛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났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시선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우리만의 소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다. 그는 더 이상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나의 남편이었고 나는 그의 아내였다. 우리는 화려한 성공이나 명예 대신 서로의 존재 자체에서 행복을 찾았다.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나는 비로소 내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나를 갉아먹지 않았다. 그것들은 나를 더 강하고 더 현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흔적이었다. 나는 그 상처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 덕분에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함께 텃밭을 가꾸고 소박한 식탁에 마주 앉아 식사를 했다. 그와의 시간은 늘 평화롭고 따뜻했다. 나는 그의 곁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느꼈다. 그가 나에게 해준 것처럼 나 또한 그의 마음속 깊은 외로움을 이해하고 감싸주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나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나의 아들 곁으로 떠난 나의 가족들을 생각하며 조용히 그들의 행복을 빌었다. 그들을 향한 미움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그들의 외면이 없었다면 나는 강준호 씨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의 차가움이 없었다면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것은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다. 나는 노을을 바라보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나의 삶은 더 이상 어둠과 절망의 연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사랑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노을과 같았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고마워요. 나를 구원해줘서. 그는 나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손을 더 힘주어 잡을 뿐이었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다. 그의 눈빛은 당신은 내게 구원 그 자체였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사랑과 함께